써드리겠는데, 그 오늘 강의도 우리한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그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주원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강주원 선생님하고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사무국 오정수 이사님 몇 분, 김진미 회장, 이제 아까 오늘 뒤풀이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회장님하고 그 같이 그 단둥을 통해서 백두산에 같이 올라갔었고요. 3박 4일 동안 거의 엄청난 서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가이드를 하면서 하다못해 그 맛있는 고량주까지 다 소개해 주시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 너무 좋았던 그런 그 백두산, 물론 우리 땅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올라갔지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저희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쭉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재밌고 좋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통일경제 알아보기,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이런 제목인데요. 강사님은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저서로는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그리고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이렇게 이제 2019년 저서까지 있고요. 이제 지금도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주원 선생님의 좋은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남과 북,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 탈북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 없다 해서 있다에 손을 드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축축 마시고 기권을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기권을 하셔야 되는데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죠? 한도. 컨닝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셨나요? 직접 봤어요. 네. 그럼 더 이상 강의할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휴전선엔 철조망이 있다, 없다? 휴전선에 있다. 있죠? 네. 휴전선에 철조망이 당연히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또 손 안 드신다 또.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이제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 남과 북을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중국 단도 신의주 건너편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같이 2년 전에도 갔다 온 곳인데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전부터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현재 기준으로 약간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한 1000명 안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전에도 그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사람, 북한 해외 노동자를 포함해서 북한 주재원인 등등 대표들이 얼마 나와 있을까요? 단동에는 한 2,000명? 3,000명? 1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2년 전에는 한 5만 명이었고요. 그런 도시가 있다 없다를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 하나를 알고 있으면 남북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연구자입니다. 그냥 이게 있다 없다가에 떠나서 그 이야기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한반도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저 말뚝 모양의 1292개 휴전선에는 저 말뚝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 제가
올 상반기에도 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각각에서 한 500명 넘게 여쭤봤는데 거의 95% 퓨전선 최초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없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모르고 있다의 문제일까? 이것이 한국 사회의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남북관계에 떠나서. 분단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가. 저 말뚝만이 1299개만 200m마다 있어요. 철조망이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섞어서 오늘 첫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강 비행기 안가밖은 한 2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그 전에 한두 번씩 가다가 연구 차원에서 한 2년 전부터 가기 시작을 했고 저는 원래는 두만강, 압록강, 중족경 지역,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2000년부터 어쩌다 보니까 22년 전부터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전공했고요. 두만강, 압록강. 이제 2년 전부터는 DMZ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사회, 민통선의 안과 박.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분은 압록강에서는 이제 북한 사람,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2004년, 5년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 북한 화교는 누구냐? 한국 사회에서는 주영미 가수를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 연령대가 지금 한 다들 30대, 40대시니까 주영미 가수를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용복 요리사, 한국 요리사, 이용복 요리사 요즘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지금은 기화를 하셔서 한국분이지만 원래는 남한학교시죠. 그분이 한국말도 잘하고 생김새도 비슷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저런 식으로 한 15개월 동안 단동에 산 적도 있었고요. 한 5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안산의 한겨레 포럼과 같이 갔었고 2020년부터는 이제 두만강이 아닌 파주나 임진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20년 전부터 다녔던 길은 저 신의주 건너편 단동, 이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연습을 했던 곳과 백두산 이 지역을 압록강 800km, 5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권의 책, 2013년에는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봅니다. 북한 사람과 북한 화교와 조선족과 한국 사람이 단동에서 어떤 식으로 국경과 관련된 관계 맺음을 하는가. 20년 넘게 단동에 있는 중국 학교에는 같은 반에 북한 아이도 있고요. 한국 아이도 있고요. 화교 아이도 있고 조선족 아이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있고 남북의 아이들이 짝꿍을 지냈습니다. 통일 이후에 꿈꿨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단동에서 3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뤘고 2016년에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내 집단의 이야기, 북한 사람, 탈북자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과 북한 화교들이 한국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술만 마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만남 속에서 어떤 관계 맺음 속에서 경제 활동을 했는가. 한국에서 옷을 만들려고 결정을 하면 단동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전화를 했고 단동에 있는 한국 사람은 그날 밤에 북한 사람을 만났고요. 며칠 뒤부터 북한에서 평양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옷들이 단동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메이드 인 DPRK로 팔렸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제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중국제라고 생각하고 사 입었고요. 그런 옷들이 팔리다 안 팔리면 땡처리 되고 땡처리 되면 또 다시 옷을 무게에 따라서 단동에 들어가고 단동에 들어가면 그 옷들은 또 북한 사람들이 화교들이 사가지고 평양 가서 팔았던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한국까지 갔다 왔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중국제라고 사 입었던 역사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옷 말고도요. 2000년대 중반에 한 6년 동안 북한에서 라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불티나 라이터.
그게 한국에 팔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한 5년 동안에 한국에. 한국 사람이 주문을 했고 단동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갔고 단동에서 평양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 10만 개 만들었을까요? 시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나도 사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표도 알고. 그걸 가지고 계시면 기념품인데 저도 그걸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담배를 안 피던 시절이었는지 1950만 개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 그 당시 5천만이었나요? 2000년대 중반에 1950만 개. 그냥 10만 개, 100만 개가 아니고요. 1950. 그 김도주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게 20년 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아까 2006년, 7년에 15개월 동안 살면서 삼국의 국기가 같이 있는 모습들, 이 속에서 그냥 식당과 호텔이라든가 등등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어떤 관계 맺음이 한국의 불티나 라이터를 1950만 개가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사입었던 그 많은 등산복들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평양에서 만들었던 것들 홈쇼핑에서 10만 원대에 그렇게 품질 좋은 가성비 좋은 옷들이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던 옷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사실은 북한제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 넘는 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2013년에 했었고요. 두 번째 책은 북한 해외 노동자라든가 철조망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붙인 물건이 이틀이면 평양에 도착하는 시스템.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 이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이용을 했고요. 이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불티나가 1950만 개가 들어왔고 북한 술과 맥주가 한 해 30만 병 이상씩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년 전도 아니고요. 이야기 두 번째 했습니다. 2000년대 7년에 북한 남자들이 지나가는 모습과 2018년에 북한 여성들이 지나가는 모습들. 2010년대에는 한 3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2,000명 이하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탈북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이만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북 간의 만남이 한반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뭐가 될수인가요? 작년에 나왔던 영화에 깻잎 하나를 겨우 같이 나눠 먹는 것을 그 시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깻잎 하나를 되게 영화 속에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떼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91년에 한국의 재래시장 가면 북한산 고사리가 팔렸거든요. 왜 영화 속 기억과 현실의 기억이 다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이건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왔던 12월달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들을 원래는 그동안은 이 세 권의 책과 관련된 이야기 저 길을 통하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남북 교류가 휴전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 길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이 편지 교환도 했었습니다. 남북의 이산 가족이 서신 교환을 했다. 그 사실을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남북의 이산 가족은 서신 교환을 안 했다라는 것도 또 한국 사회 지배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편지 교환을 10,000건이 넘게 했습니다. 제 조사가 아니고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책에 썼습니다. 선양에 가면 중국 공항인데 신양이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비행기가 고려항공과 대한항공이 같이 내려요. 그래서 짐 찾을 때 보면 옆에 북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경험을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근데 왜 우리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는 걸 되게 어색하게 생각을 할까? 91년에 모가디슈가 그러지는 않았는데 실제 모습은 되게 잘 지냈대요. 근데 영화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 기차역에서 우연히 북한 남자와 만났다는 이야기가 영상에서 화제가 되는, 우리가 그런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닌데 옆에는 북한 해산이라는 도시입니다.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아마 같이 가서 보시게 될 도시입니다. 장백이라는 곳에서 건너편에 보면 북한 해산이라는 도시가 저 모습이거든요. 백두산 바로 밑에 산수갑산이라고 하는 오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옆에 저런 도시가 있습니다. 뭐 그냥 북한의 도시의 저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지역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저 북한 도시 이미지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세 번째 책에 담았었고요. 아직까지 네 번째 책 표지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거의 99% 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 아까 얼굴색이 약간 어두워지셨는데 철조망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셨다가 그게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저도 몰랐거든요. 순간순간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착각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20년 동안 압록강 두만강, 그래서 처음에 20년의 조금 익숙함과 약 2년의 너무 낯섦이 저한테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2년 동안.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철조망들. 그 두 가지 질문. 있음과 없음. 저 중조국경은 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20년 동안. 아들이 압록강에 발을 담그고 강 건너에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경험도 했었고요. 같이. 제가 아니까. 압록강에 얼마든지 발 담글 수 있고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 저 건너편 북한 아이들이거든요. 같이 수영은 안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점점 그게 처음에 저도 어색했습니다. 2000년에 처음에 두만강에 처음 갔었을 때 강 건너편에 마을 사람들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알고 지낸다? 강 건너 사람하고? 그게 너무나 낯설었는데 20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랬던 저로서는 2020년부터 파주 쪽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진강. 근데 파주 쪽 임진강에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담글 수가 없지? 이 낯섦과 다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2년 동안 했고 네 번째 책에 담았습니다. 파주에서 얘기하니 통일대교 넘어가는 지역이고요. 민북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저 임진강을 왜 사람들은 분단의 강이라고 할까? 저도 처음에 분단의 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진강은 남북을 가르지 않거든요. 근데 왜 분단의 강일까? 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38선을 지나오고요. 지나만 왔지 남북을 가르지는 않거든요. 내려와서도 임진강을 지나서도 남북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통일대교 옆에 논도 있어요. 민북지역이거든요. 소위 민통선이 이북지역인데 여기서도 농사를 짓는다. 그게 압록강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모습. 저는 여기 농사 지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압록강 여기가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성계 장군의 통금전이 있었던 곳이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저 압록강이 저희 섬이에요. 육지처럼 보이지만 거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인데 농사 짓고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이 압록강과 임진강이 참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낯설어요. 압록강은 이용을 하는데 왜 임진강은 이용할 수 없지? 저에게 다가온 철조망들. 20년 동안 철조망을 넘어서 농사 짓는 모습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압록강에서. 국경 지역인데 철조망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철조망 너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압록강의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도 나와요. 저건 신의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강이거든요. 바로 앞에까지 가는 유람선이었고 압록강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커피를 마시면서 신의주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데 파주에 가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지? 여긴 DMZ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됐습니다. 한강에 있는 철조망은 이제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울타리 모양으로 바뀌더라고요. 고향 쪽에. 그런데 이건 DMZ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철조망. 이거는 임진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있는 민통성 철조망이에요. 국경의 철조망도 아닌데 저렇게 가르마까지 쳐져 있습니다. 저게 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또 동해 쪽에 가면 이제 동해안 철조망이 없어져요. 막 이런 모습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자세하게 이제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철조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 단동에 가면 길거리에 북한 사람과 북한 학교가 장기를 둬요. 저도 사진 찍고 나서 옆에 가서 서 있어도 북한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 역사가 30년의 역사에 걸려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 사람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장기 두는 게 꿈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단동은 30년 전부터 가능했습니다. 단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가능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정책에 의해서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도 큰 문제가 없는 법들이 만들어졌거든요. 80년대 후반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저기 휴전선에 도라산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도라산 전망대에 보면 휴전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는 뭘 보고 오는가? 첫 부분에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라고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기에 막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현빈하고 손예진, 안 보신 분도 계시다라고 하면 남북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바깥에서 유럽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연인이 되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현실에 가깝다. 그리고 저는 휴전선을 몰랐다. 제가 몰랐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저는 7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저보다 더 우리 세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40대 후반의 나이로서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책에다 썼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저렇게 북한 여성이 인형을 고르고 있고요. 그 옆에 하얀 옷은 한국 여성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초콜릿 가게에서 한국의 여자와 북한 여자가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상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 모습은 드라마라서 허구는 맞다. 하지만 그냥 상상이 아니고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텔에 가면 북한 여성들이 서빙을 하고 있고 제가 호텔에서 누워 자면 옆방이고 앞방이고 북한 사람들이 자요. 그런 경험을 20년 동안 한 저로서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외의 동포들은 조선족 여건이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오고요, 북한에도 갑니다. 당연한 제외 국민들. 저 옆에 여건은 북한 사람 여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만 중국에 오는 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동에는 현재 1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해외 노동자 포함해서 10만 명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찍혀 있습니까? 한두 개 찍혀 있는 게 아니죠. 옆에 거는 조선족분의 여건이고 옆에 거는 북한 사람의 여건입니다. 20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단동에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택배해주겠다. 15년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불티나가 들어왔던 거고 등등 고사리가 88년, 89년부터 들어왔거든요. 30년 전에 재래시장에, 아주머니들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재래시장에 가면 북한산 농수산물이 많았다. 단동에는 SK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죠.
저 아파트에 북한 사람들도 살아요. 이웃 사촌을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게 가능하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의 남북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한국 사회는 기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38선은 1945년 강복 이후에 한 2년 동안 나무 표지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저는 단동에서 압록강과 도망가면 원래부터 철조망이 없었어요. 2006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면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국경은 저렇게 빨랫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압록강 중류지역인데 철조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난 20년 동안 3권의 책에 담았고요. 근데 한국은 군사분계선이라는 이런 말뚝이 1953년에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게 전쟁 끝나자마자 휴전선의 155마일 전체 갑자기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저 말뚝을 만드는 데만 1292개를 세우는 데만 4년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군사분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철조망은 남방항계선의 철조망이죠. 남방항계선의 철조망을 휴전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명절 때 보이는 철조망은 휴전선의 철조망이 아니고 남방항계선의 철조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조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휴전하자마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생긴 게 아니고요. 68년, 7년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조망이 50년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67년, 8년에 파주 지역입니다. 그때 철조망이 만들어지고 도라산 전망대에 가면 보이는 그 철조망도 68년, 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 70년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분단 역사 이야기할 때 철조망 역사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23년에 빼야 됩니다. 남북의 사이에 철조망이 없던 시기가 23년입니다. 45년부터 따지면. 한국 전쟁으로 따지면 18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휴전선 전쟁이 끝나자마자 철조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50년대, 60년대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아래 내부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철조망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저는 안보 철체성이 있었고, 이거 2006년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파주 지역에 가면 저기 DMZ라는 글자와 함께 철조망을 그려놓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근데 저 이미지를 봤을 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 철조망을 남방항계선 철조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휴전선 철조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많은 분들이 휴전선 철조망, 없는 철조망을 저 철조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왜냐면 저렇게 휴전선의 보여주는 영상이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영상에 휴전선이 있는 지역에다 철조망을 불려놨어요. 휴전선을 소개하면서 철조망이 없는데,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한국 사회가 나한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에 로마에 가셨을 때 평화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기억 안 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작업 중에 하나셨는데, 그런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작년에 로마의 평화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로마청에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기획자들이
군사 붕괴선, 즉 아까 말씀드렸던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저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어요. 휴전선의 철조망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남반 한계선 철조망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일부에서도 말을 해줬어요. 동해안에 있는 철조망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DMZ 철조망을 만들었다라고도 또 발표를 해요. 언론에서. 저는 동해안에 있는 철조망으로 만들어도 너무나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분단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못 들어왔던 철조망을 해체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저는 동해안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DMZ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까?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바이든한테 선물을 했다라고 해요. 밑에 보시면 군사 붕괴선으로 만든 철조망이라고 CBS에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철조망으로 만든 거거든요. 동해안에 있는 철조망. 없어지고 있는 철조망. DMZ 철조망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군사분계에서 철조망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 가양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 자유를 달리면서 통일과 평화, 분단과 관련된 풍경들 2년 동안 제가 한국의 사회에 살면서 알 것 같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강 하류 쪽에는 이런 식으로 철조망이 원래 저게 이중 철조망이었거든요. 하나는 없어지고 울타리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작업들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속에서 평화가 느껴진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작년에 신문을 보면 이 지역을 DMZ 지역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여긴 DMZ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 한강을 달리다 보면 철조망이 없어진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이중 철조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9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통일과 관련된 지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통일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 그리고 2020년대 달리다 보면 평화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달리다 보면 평양 개성으로 가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실 때, 평양 가실 때를 기념으로 저 표지판이 만들어졌다라고 했거든요. 2007년에. 근데 저 표지판을 만들고 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뭐 했는가? 저 표지판이 만들어진 15년 동안 이 자유로는 뭐가 바뀌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2년 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면 2.1km의 북한 마을이 보인다라고 해서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가서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많기 때문에 가서도 딴짓 많이 했어요. 북한 건너편에 선전마을이다 어쩌다 막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가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1km에 왜 북한이 보이지? 비무장지대가 4km인데 그럼 여기가 DMZ 지역인가? DMZ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선이 여기 없기 때문에 2.1km의 북한 마을이 보인다에 대한 설명은 저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휴전선이 있다라고 그어놓은 지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파주 회의마을에 가면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인데요. 그 성당에 가면 2006년에 북한의 평양에 예술가들이 단동에 나와서 조각을 60일 동안 했고 그 작품들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설치한 성당이 있습니다. 저 벽화가 북한 만수대에서 만든 벽화입니다. 이런 벽화가 파주 옆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가? 앞으로 저 벽화가 다시 만들어질 날은 언제쯤일까? 하지만 2006년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그럼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를 저는 요즘 자료에 가면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이 휴전선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립수역이거든요. 압록강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조건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글들이 별로 없다. 거의 임진강에 다가다 보면 송전탑이 있고 저 송전탑 넘어는 저 탑은 개성공단까지 가고 저는 임진강을 이제 다닐 때 이제 가보신 분들이 많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자유를 달리다 보면 이제 임진강 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임진강 넘어는 다 북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사 통일전망대에 건너편에 북한 마을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임진강까지는 계속 북한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이제 한 2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 지금 몰랐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휴전선이 어디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거든요. 저 강화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파주 오군리 벌판 건너편에서 끝납니다. 임진강에는 휴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진강이 분단의 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산 통일전망대에서 조금만 더 달리다 보면 이쪽은 다 북한 땅이죠. 하지만 한 2km 정도 지나다 보면 북방 한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너편이. 그래서 북한 DMZ가 되는 거고 좀 지나 2km 정도 더 달리다 보면 휴전선이 끝나는 지점이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은 DMZ고 근데 제가 이걸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38선하고 똑같이 휴전선도 동서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달 작은 지도만 보니까. 그런데 고성 쪽에 가면요. 강원도 고성 쪽에도 마찬가지로 좀 큰 지도를 보면 고성 쪽도 휴전선이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의 위쪽에 가면 왼쪽이 북한 땅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파주도 휴전선이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고 휴전선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이걸 나만 몰랐나? 에 대한 고민. 저 사실만 알고 있으면 임진강 너머는 북한 땅이 다 아니다. 어느 정도는 북한 땅이지만 휴전선도 있고 임진강 쪽으로 가면 다 이쪽 지역이 한국 민북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쯤에 가서도 건너편을 보면서 북한 땅이라고 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휴전선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임진강에 가다 보면 요즘 이제 자료 다니면 이제 커피숍도 있는데 논바스로 유명하다라고 아주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 저는 그 커피숍에 가면 논바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휴전선이 있는데 저기 제3땅굴에 가고 철원에 가야지만 휴전선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임진강에도 보이는데 라는 생각. 그 자료가 끝나고 나서 한 20km 더 가면 연천 쪽인데 연천 쪽에 가면 강계토대왕비 모형이 있습니다. 고구려성의 입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 고구려성 그냥 강계토대왕비 모형 있네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에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2002년에 북한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온 강계토대왕비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20년 전에 우리는 남북은 저 강계토대왕비도 같이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을 할까? 저 앞에서 저걸 읽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안내판이 작아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그곳에 살고 있다 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고 이 2km의 비무장지대 양쪽이 2km 비무장지대고 여기가 남방 한계선이고요.
이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에 있는 걸 우리는 휴전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북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통일대교 넘어서죠. 파주에서. 이런 너무나 복잡한 선들이 있는 한국 사회. 여기 이 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지피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 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국경과 관련된 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국경과 비슷한 선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선들을 좀 조금씩 구분하는 정확한 눈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다 같이 휴전선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들도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통제가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DMZ 155마일 걷기 대회 막 이런 행사들이 지난 4, 5년 동안 참 많았습니다. 이 DMZ에서 걸은 게 아니거든요. 달린 게 아니거든요. 다 민북 지역 건너가지도 못했습니다. DMZ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DMZ 걷기 대회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 5년 동안 DMZ 평화기행이라고 많은 분들이 답사를 하셨어요. DMZ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판문점 외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데 다 갔다 왔으면 나 DMZ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알게 하고 모르게 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가봤는가. 아까 휴전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도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 지도들이 좀 표현이 가격한가요? 잘못된 지도들이 파주에 가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가 임진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 임진강인데 휴전선 여기서 끝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전전 협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립수역이거든요. 그런데 휴전선을 끊어놨어요. 이건 잘못된 지도. 휴전선이 육지에서 끝나야 되고 저 선은 없어야 되는데 저 선이 강화도 교동도까지 끊어놨습니다. 67km를 잘못 끊어놨어요. 저 잘못된 지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파주 지역에 한 곳곳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휴전선과 관련된 지도들이 대부분 저 지도예요. 분단 70년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휴전선인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전선 위치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남북관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한 2군데 정도만 있어요. 경의선 철도 연결 도라선역에 있는 건데 딱 여기 휴전선 끝나는 지점에 그려놓은 지도, 이런 지도를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지도가 개인이 만든 지도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런 지도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저게 쉽게 고쳐질까? 저거 지도만 그냥 집으면 될까요? 온갖 책에 다 지도가 잘못 그려져 있는데. 저 전전협정문이거든요. 전전협정문에 딱 휴전선이 임진강 앞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임진강은 분단의 강이 아닌데 저기서부터 중립지역이라고 남북을 함께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임진강이 분단의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휴전선이 계속 이어져 있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 임진강에 북한은 멀다. 여기가 중강진입니다. 북한의 중강진. 일기예보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서도 바라봐도 웬만한 망원경이라든 카메라 좋으면 저 북한이 잘 보입니다.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 단동, 제가 15개월 동안 살았다는 곳에서도 민박집에서 자다 보면 아침에 잘 하면 신의주에 닭우는 소리도 들려요. 저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압록강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저 정도면 북한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왜냐? 한국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임진강. 저도 70 학교에 다닐 때 늘 임진강 너머는 북한 땅이다. 임진강에 가면 바로 앞이 코앞이 북한 땅이다.
나는 TV에서 기사라든가 뉴스를 많이 듣고 자라는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임진각에 가서도 저 건너편은 북한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한 2년 전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형이 눈에 보이니까 지도를 보니까 임진각 건너편에 임진각에 가서 옆에서 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저 건너편에 북한이다? 저 북한 사람들 보이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다른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진각에 갔을 때 바로 강 건너편을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임진각에서 휴전선까지요 5km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지역은 북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임진각에 가서 바로 코앞이 북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인터넷에 딱 임진각 치시면 바로 코앞 임진각 북한 그런 헤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임진각 정만대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다 북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저 끝에 송악산이 보일까 말까거든요. 북한은 한 7km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눈이 좋으면 바로 코앞이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그렇게 기사화되고 그래서 나왔던 게 임진각이 71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가? 저 임진각은요 경기도에서 에버랜드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거기 갔다 오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왔을까? 임진각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요. 이 커피숍에 설명들이 또 안내판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남과 북을 가로지른 철조망이 정면으로 보인다. 저 철조망은 민통선 철조망이거든요. 저 건너편은 한국 땅이지 북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과 북을 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철조망은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를 똑같이 DMZ나 휴전선을 보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다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모습, 한국에 와서 내가 살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지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임진각에 가면 2년 전부터 평화곤도라가 만들어졌거든요. 평화를 체험하자는 뜻이겠구나. 이름 자체가 평화곤도라.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한 2년 동안 매번 갔는데 가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야지만 평화곤도라에 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DMZ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속지역 한 군데 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강 건너만 갔다 와야 되는데 서약서를 써가지고 갈 수 있는 한국 사회. 저 서약서에 쓸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평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냥 조금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저도 그냥 서약서 쓰고 티켓 받아가지고 탔습니다. 타고 건너가는데 도착할 때쯤 보니까 지뢰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있어요. 여행지를 만들어 놨으면 지뢰가 있으면 큰일 나는데 왜 저거 지뢰라는 게 있어야 되지? 저게 상징적인 걸까? 평화를 체험하자라고 했는데 왜 지뢰라는 게 분단을 체험하게 해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DMZ 글자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저 평화곤도라를 타고 건너가면 거기엔 민국 지역이거든요. DMZ하고도 한 3, 4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기에다 DMZ라고 크게 글자를 써놨어요. 그러면 저기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저같이 그냥 아주 쓸데없이 꼼꼼히 보지 않는 한 DMZ 갔다 왔다라고 인터넷에 후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DMZ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DMZ는 딱 4km 그건데 왜 저기를 DMZ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에서는 그냥 철조망 앞에서도 사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에서는 좀 자유롭게 발도 담글 수 있고. 그런데
저 평화본도로타는요 서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해야 되나? 평화본도라 밑에 민국지역인데도 농사를 짓고 있다. 저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민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왜 강조를 하지 않을까? 저걸 강조하는 게 평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둥에서 평양 가는 기차,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두 분도 저하고 같이 기차를 봤던 그 다리인데, 한국은 저 통일대교 내비게이션을 치면요 다리가 안 나와요. 민국지역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저 통일대교가 정주영 회장님 소떼 몰고 갔던 그 다리인데, 한국 사회는 저 건너편에도 민국 마을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 건너편에 파주 지역에서 7,000명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출입 용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못 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안의 이유 때문에 이제 청와대도 이제 지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전히 통일대교가 지도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막상 가면 있죠. 통일대교 민통선이 전 금지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민통선. 신문 기사라든가 글들을 보면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 민간인 통제선이다. 그 너머에는 못 간다. 막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들어요. 그 통일대교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사지러 다니고, 그런데 왜 글에는 민간인들이 못 간다라고 이야기해놨을까?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통제를 그냥 통제한다라고만 해석하지 않고 완벽하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금지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한국 사회에 없다. 그러면서 여기를 DMZ 지역이라고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대교의 민통선 다음에 남방한계선, 바로 DMZ로 가는 그 DMZ 안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해서 기존동 마을과 함께 두 개의 마을이 DMZ 안에 있다. 그 DMZ 안에 자유의 마을의 사람들은 고립되어 살고 있다. 그들만이 산다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통일대교에서 아침에 저도 그쪽 지역을 연구한다고 이제 출입증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파주 대성초등학교, 대성동 자유의 마을, 고립된 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도 대통령도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고립된 장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가 월화수목금 다닙니다. 저 대성동 초등학교에 파주의 시민 초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15년 전부터. 왜 여기에 주목하지 않지? 저는 이게 평화거든요. 대통령도 못 가고 통일부 장관도 못 갔던 그 남방 한계선을 월화수목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다른 게 아니고 저게 평화인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평화 이야기하면서 이걸 주목했나? 벌써 15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육지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고립된 공간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대성동 마을에 3번 정도 갔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자유의 휴전선 달리다 보면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저 건너편에 휴전선이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있다. 라는 안내판 하나만 있더라도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임진강이 분단의 강이 아니고 얼마든지 수영도 할 수 있고 배가 다닐 수 있고 중립수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안내판 하나 없다. 여기다 보니 압록강에서는 저렇게 철조망 앞에서 멍하니 압록강을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기고 철조망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자유임진강을 달리다 보면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법에 걸린다.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지금 또 국가보안법에 걸릴까봐 벌금 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 흐리게 처리했는데 저 건너편이 휴전선이 끝나고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9km, 아니 0.9km만 가면 임진강 강변입니다. 저 앞에 가봐야 되지 않나? 분단의 상징인데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 강화도 교동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딱 망우천이 지나가는 저 건너편이 1.8km더라고요. 임진 강변까지 0.9km.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 저 앞에 못 가죠? 민통선 철조망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DMZ 철조망도 아니고요. 안내판이 없어요. 옆에는 DMZ 평화의 자전거 길이 달리고 있거든요. 온 평화를 보겠다는 거. 옆에 분단의 상징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과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저게 안내판 하나가 있으면 제가 많은 것들을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저 안내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안에 잠 못 잡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고쳐지고 그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제가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유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압록강에서 같이 수영할 수도 있고 배도 같이 탈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는 공간인데 마찬가지로 남북 사이에도 중립수역이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알고 계세요.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많이 표현되거든요. 근데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강 하구에만 중립수역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한강 하구 및 임진강 하류 중립수역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근데 점점 학점문에는 한강 하구라고 약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 쪽에 계시는 NGO 단체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평화에 배 띄우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강 하구에는 중립수역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가도 오두산에서 바라본 한강 하구 해가지고 중립수역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강에 있는 중립수역을 놓치고 중립수역을 놓치다 보니까 휴전선이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고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긋다 보니까 강화도까지 잘못 보는 거야. 많은 것들이 악순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표현할 때 압록강에서 발 담그고 가위를 먹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함으로 통해서 압록강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압록강은 국경의 하천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압록강에 발 담그고 가위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자유임진강도 발 담그고 가위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임진강이라든가 자유임진강의 철조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통선 철조망이 53년부터 생긴 게 아니고 한강 하구의 철조망도 1970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50년대, 60년대 어떤 분들의 글들이라는 거 보면 임진강의 오두산 통일 전망대 주변에서도 조개 잡았다, 뭐 잡았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임진강에서도 예전처럼 발 담그고 가위를 먹자. 이게 실천을 하는 것이 평화의 하나의 길이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렇게 압록강에서 발 담그고 있는 한국 사람, 압록강에서 고기 잡는 모습들, 철조망 넘어서도 빨래하는 모습들, 압록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저는 20년 동안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임진강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남북의 정전 협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왜 우리는 같은 조건인데 금지일까? 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남북이 함께
저는 압록강에 가면 해산이라는 지역에 배추밭이 있습니다. 뭐 철조망이 탈북을 막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울타리 정도고요. 여기가 압록강인데 국경인데 소가 있습니다. 민간인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위화도 쪽이 위화도가 아니고 저기 통궁정 근처인데 저기에서 압록강이 흩어지면서 저기 북한 섬이 있거든요. 압록강이 엄청난 큰 섬이죠. 그런데 국경 지역인데도 농사 짓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웠고 한국에 없는 모습에 대해서 저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구구절절 세 권의 책에다 담았거든요. 한국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DMZ 지역에는 농사 지을 수 없다. 군인들만이 존재한다라고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DMZ 지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방항계에서 바로 앞에까지 도라선역이 남방항계선에서 한 700m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못 간다라고 알려져 있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반갑고 DMZ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형을 알 수 없게 잘랐는데요. 연천 쪽에 있는 잔디밭입니다. 남방항계선에서 2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아, 민북 지역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몰랐지만 너무나 반갑고 아, 이게 평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왜 압록강만 부러워했지? 왜 두만강만 부러워했지? DMZ 지역은 아니더라도 민북 지역에 이렇게 한국 사람 농사 짓고 있구나. 꾸역꾸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고 해서 아무나 못 간다라고 신문에는 봤는데 그래도 농사 짓는 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DMZ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갔더니 도라선역에 도라정만대에서 봐도 그때 예전에 몰랐어요. 그냥 태극기만 보이고 대성공동만 보이고 거기만 주목했는데 다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논밭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DMZ 지역인데 왜 있지?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3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가 대성동 자유의 마을입니다. 여기가 휴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철조망이 없습니다. 휴전선에서 400m 떨어져 있어요. DMZ 안에 마을이 있으니까 당연히 농사 짓고 있다라고 당연한데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대성동 잔류의 마을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다라는 거죠. DMZ 안에 나는 왜 압록강과 두만강만 부러워했지? 이건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분 대성동 잔류의 마을에 50가구 정도가 살고 계시거든요. 한 150명 정도. 여기서 농사 짓는 평수가 몇 평일까요? 50가구가. 저는 여기에 200평만 있어도 진짜 눈물이 났었거든요. 너무 감성적인지 몰라도. 150만 평 짓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2배입니다. 좀 이게 평화 아닌가? 왜 여기서 뭘 하자라는 이야기가 없지? 남북에 엄청나게 뭘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기정동 마을하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다음날 모내기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대도 없어요. 철조망도 없어요. 남북이 정상이 합의만 하면 그런 공간. 그러면 여기서 모내기 한 판을 좀 크게 벌리는 것도 평화가 아닐까? 근데 왜 지난 4, 5년 동안 DMZ를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여기에 평화에 무슨 큰 건물을 하나 만들자, 막 그런 거창한 이야기만 했을까? 이 안에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150만 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저는 작은 것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북 지역 안에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남방 한계선 가까이에만 농사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DMZ 안에서도 농사 짓고 있다. 150만 평. 70년 동안. 네. 저는 단동에서 평양 가는 기차를 늘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부럽죠. 근데 저 기차는 한국 사람들도 이용했었습니다. 92년 한중 수교
저는 모니카 목사님도 아마 이거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90년대 틈틈이 그거 며칠 전에 오셨다 가셨나요? 진철규 선생님도 이 기차를 타고 들어가셨죠.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거든요. 그 너무나 붐비는 모습들, 저 속에 한국 물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민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라산역이 있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는 게 우리의 꿈이죠. 지난 5년 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남북 철도 연결하자였습니다. 근데 남북 철도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남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저 도라산역을 그 어려운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라고 하면서 저 도라산역에 마음 놓고 못 가게 해놨습니다. 통일대교에 검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 도라산역 정도는 아무리 민국지역 아니지만 통일대교에 넘어서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갔다 도라산역에 가서 직접 남북철도의 염원을 꿈꾸는 게 맞는데 여기는 텅텅 비워놨거든요. 누구나 한국 땅인데 DMZ 지역도 아닌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인데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더 어려운 남북철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을까? 에 대한 고민.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3부는 이제 중국 단동 이야기. 저는 이제 3년마다 책을 내고 있는데 요번까지 그게 지켜졌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신의주, 2007년에 신의주, 2013년에 신의주, 2015년에 신의주가 점점 바뀝니다. 최근에 2022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신의주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횟수가 한 15년, 16년이거든요. 신의주는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옆에 보시면 대북 제재표라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가면 딱 정리를 너무나 잘 해놨더라고요. 2006년부터 대북 제재가 있었다라고 연표를 쫙 만들어놨어요. 2006년부터 매년 업그레이드된 대북 제재가 있다라는 걸 표로 잘 만들어놨거든요. 저희는 16년 동안 대북 제재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업그레이드되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거의 세뇌 수준 아닐까요? 16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한국 사회는 16년 동안 대북 제재 이야기 듣고 있는 동안 신의주는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022년의 신의주의 모습이죠. 저희가 16년 동안 대북 제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동안에 저 반가우시죠? 저 동그란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같이 갔을 때는 막 공사 중이었잖아요. 코로나 와중에도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이 들어와요. 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 다른데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고 5분이면 끝난. 네? 5분이면 끝난. 아,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재미없게 해서. 근데 2022년에 한국에 유일하게 들어온 게 북한 생수와 소주가 딱 2건 들어왔어요.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저도 우연히 아는 분이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자, 2건만 들어왔는데 단동에 가면 북한 사람들도 참 있으면 먹는데 난 단동에 가면 얼마든지 북한술 살 수 있는데 이거 별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2병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2020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그때 그 시절 2012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의 수혜 작품이 평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저 외투도 평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에 1000톤의 동태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91년에 감자가 19,000톤 들어왔고요. 조기가 들어왔고요. 1200톤 들어왔고요. 2004년에서 11년 동안에는 한 해 평균 184톤의 북한 소주와 맥주가 들어왔어요. 한 6년 동안 300만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때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1988년부터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단순히 코로나의 상황으로만 핑계대야 될까? 2010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불티나가 1980만 개가 들어와요. 그 시절을 왜 미래만 바라봤을까? 역사와 현재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걸 배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저도 불티나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하나 저거는 제가 다운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산가족 서신교환 11,638건. 이건 통계가 1990년대부터 잡혀있거든요. 서신교환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의 공식적인 유투를 해서 만났던 이산가족의 상봉은 빈 구석이 많죠. 민간인들은 알아서 움직였다는 거죠. 통일부에서 돈도 줬습니다. 편지 교환하면 80만 원, 98년부터는. 상봉을 하면요 300만 원 지원금도 줬어요. 근데 왜 통일부는 이걸 강조하지 않을까? 저희가 못 가고 있으니까 지인들이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달력들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오는가. 베이징에 가면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있는 모습. 이게 일상인데 한반도에 제외한 지역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 상황. 근데 국경 봉쇄와 관련된 이야기도 복잡한데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동에는 개성공단이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북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런 모습들, 총도원이라든가 막 그런 이야기, 민간이 통제했어. 임진강에 통일대교 옆에 한국의 어선이 보기를 잡고 있는데 왜 저기를 보안 서약서를 쓰고 건너가야 될까? 왜 평화공도를 탔는데 지뢰를 봐야 될까?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다 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다. 이 두 가지 테마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달에 4번째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석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